손해보험사들이 올 1분기 자동차 보험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개선되자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창업 실패 후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지원 펀드를 조성합니다. 창업기업을 옥죄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도 비정규직을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 환경은 어렵고 고용 부담은 늘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밀렸던 분양 물량이 쏟아진 가운데 청약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김혜영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만년 적자 사업인 자동차 보험에서 지난 1분기 1,00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냈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과 혹한이 없었던 덕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떨어진 덕분인데요. 매번 손해만 보던 사업에서 여유가 생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메리츠화재는 다음 달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0.7%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만큼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33%가량 늘었습니다. 실적을 이끈 것은 95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자동차 보험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보업계의 만년 적자 사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된 렌트 차량 제공 방식 등 제도 변경 효과가 이어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겨울철 폭설이 줄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1년 새 82%에서 78%로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78% 수준을 손익분기점인 적정 손해율로 여깁니다. 여전히 수익보다는 본전에 가까운 셈이지만 자동차 보험은 손보사 영업의 주요 매개 상품인 만큼 메리츠화재의 보험료 인하에 동참하는 손보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적인 보험료 인하 대신 소비자들의 체감 할인을 높일 수 있는 할인 특약도 대폭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삼성화재는 이번 달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을 최대 37%로 확대했습니다. 주행거리마다 차이가 있는데 2,000km 이하는 기존 23%에서 37%로 1만 km 이하는 기존 15%에서 22% 등으로 모두 늘렸습니다. 동부화재도 최근 UBI 자동차 보험 특약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습니다. 이 특약은 SK텔레콤의 티맵 내비게이션을 켜고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 부여되는 안전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창업국가 건설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창업을 했다가 망한 사람이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을 옥죄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벤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정책을 가동했습니다. 우선 약 3천억 원 규모의 3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과 창업기업가를 돕기 위한 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재창업을 3번까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등입니다. 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벤처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업계의 발목을 잡는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대보증이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나 대표 등이 함께 보증을 서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안에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보증을 할 때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 조건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입니다. 내년에는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기업의 연대보증도 심사를 거쳐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간금융회사가 법인에 대출을 줄 때 해당 법인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다. 이런 터라 법인이 망할 경우에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사업 재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이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 재기가 불가능한 풍토가 조성돼 있는 우리 현실을 바꿔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민간금융회사에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창업에 대한 인식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더라도 창업에 한번 실패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3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와 연대보증 폐지 등 문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벤처와 창업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비정규직 해소와 고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대형 쇼핑시설 규제 등으로 출점 계획이 멈춘 상황에서 일자리 확대는 쉽지 않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일자리 대책 마련과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문제를 제1국정과제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하자 유통업계에서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 맞추기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어제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롯데 가족경영 상생경영 및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 2주년 기념식에서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며 앞으로도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10,000명을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5년간 7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사드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고용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상생 채용 박람회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정성 있는 일자리 제공과 고용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채용 목표를 15,000명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작년 14,000명보다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신세계가 운영하는 편의점 위드미는 최근 우수 가맹 경영주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올해 2,600명을 채용하겠다며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홈플러스도 대형마트 영업 지원 인력 단시간 근로자를 2019년까지 전일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일단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고용 효과가 높은 대형 쇼핑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일자리 확대가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대선 이후 열린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22개 단지 가운데 8곳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인기 지역을 비롯해 새 아파트 공급이 뜸했던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했고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 일부 지역에선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될 곳만 되는 쏠림 현상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찬신 기자입니다.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대선 이후 어제까지 청약을 진행한 곳은 전국 22개 단지 8,698가구입니다. 이 중 14개 단지가 청약 마감에 성공했고 나머지 8개 단지는 입주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17일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서한 2다음으로 154가구 모집에 43,129명이 청약해 평균 28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선 이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뜸했고 대구 최초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도입한 점 등이 수요자들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단지에 이어 부산 동래구 경동 리인타워 2차가 평균 청약 경쟁률 29.77대 1을 기록했고 서울 영등포 보람의 SK뷰, 대구 달서구 인터블고 라비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곳은 인천 영종 하늘도시 KCC 스위첸으로 748가구 모집에 56가구 접수에 그쳐
평균 0.07대 1로 미달됐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 블루팰리스가 0.15대 1을 기록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고 경기봉담 한신더유 에듀파크, 전남 영암 현대사모 3차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선 청약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고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의 기대치가 높은 지역들 중심으로는 청약시장이 여전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과잉 공급 논란이 있던 지역들이라든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와서 이제는 좀 더 안정화시켜야 될 분위기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청약시장이 좀 더 어려운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금융 규제 강도에 따라 청약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3천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서울회생법원 21부는 오늘 의정부 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에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산했지만 의정부 경전철 운행은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이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 경전철의 운행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 4년 반 만인 지난 1월 3천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창업에 들어가는 규제 비용이 평균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창업기업이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년 생존율은 38%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5월 창업기업 3만 5천 곳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옴부즈만 측은 창업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규정 정비가 늦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최종적으로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정한 것으로 현지 시간 25일 확인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한국 여야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일 전 이런 내용의 대북 정책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안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레짐 체인저를 추진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를 담았습니다. 코스피가 박스피를 뚫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까지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6조 173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6조 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5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반면 하루 평균 채권 거래 대금은 지난 3월 20조 276억 원에서 4월에는 19조 1390억 원으로 떨어졌고 이번 달에는 17조 6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박스피로 주식 대신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사들인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씩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모습입니다. 증시 큰손 연기금도 지난 23일 코스피에서 3,397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5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들처럼 주식 거래 대금은 늘고 채권 거래 대금은 줄면서 전문가들도 자금 대이동인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이제 막 시작되는 느낌이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어서 자금 대이동으로 규정 짓기에는 섣부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단기예금 등 금융상품 잔액을 다 더한 시장 전체의 부동자금이 지난해 말 기준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시 주변 부동자금도 어제 기준 298조 1,11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2% 넘게 늘었습니다. 증시 부동자금은 예금 등 안정적인 상품에 돈을 맡긴 투자자보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고객의 자금입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 증권가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 투자 기회를 엿보는 대기성 자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부동자금, 즉 대기성 금융상품에 자금을 쏟은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 대기성 금융상품의 잔액이 불어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고점을 우려해 환매한 투자자들도 증시가 더 오르면 주식 등 자산의 분산에 적립식 투자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산 간 자금 이동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 상승해 작년 10월 7일 이후 7개월 반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둔촌주공 재건축 이주를 앞둔 강동구가 이끌었습니다. 반면 경기 인천은 0.02% 소폭 올라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와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2차 전지 수출액은 지난해 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색소실조증, 알스트롬 증후군 등 23종의 질환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건강보험 특례 대상이 총 66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이들 질환을 치료받을 경우 진료비의 10%만 내면 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 라면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신제품 콩국수 라면과 함흥 비빔면을 출시하며 여름 라면을 강화했습니다. 팔도는 올여름 한정판으로 팔도 초계 비빔면을 출시했습니다. 주식 투자 정보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주로 증권사에서 보내는 메일이나 기사, 투자 전문가들의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증권사들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업체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로 개인들이 직접 개발한 투자 전략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다소 폐쇄적이었던 증권업계에 불고 있는 정보 공유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은 투자처를 추천해주고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 개인이 보다 쉽게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 뉴지스탁이 개발한 젠포트 서비스입니다. 일반 투자자도 손쉽게 좋은 전략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략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젠포트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는 포트 만들기 서비스입니다. 시장의 변동성과 외국인 매수 순위, 기업의 성장성과 이익률 등 다양한 기준과 지표들 중 자신이 원하는 매수, 매도의 기준과 정도를 설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가 내가 정한 매매 조건으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예측하고 보다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매 조건을 추천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나의 투자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젠포트의 두 번째 서비스인 젠마켓입니다. 젠마켓은 쉽게 말해 투자 전략을 나누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젠마켓에서는 투자 전략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투자 전략도 수익률 등 다양한 기준에 맞춰 찾아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투자 전략을 자유롭게 복사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8천여 개의 투자 전략이 젠마켓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전략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좋았고 적당히 수익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투자 전략이나 젠마켓에서 복사한 타인의 투자 전략을 자유롭게 수정해 실제 매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 카카오스탁도 자신의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 상금도 탈 수 있는 실전 랭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매 정보 공유에 동의한 투자자들의 월간, 주간 수익률을 산정해 주간 랭킹 우수 투자자에게는 80만 원, 월간 랭킹 1위 투자자에게는 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참여자들의 수익률과 보유 종목도 확인할 수 있고 관심 있는 투자 고수를 선택해 매매 내역을 실시간 알림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기반인 만큼 카카오톡 친구들과 관심 종목과 투자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증권사들도 SNS를 통해 다양한 투자 정보들을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증권사들은 고객들에 한해서만 문자나 메일 서비스로 투자 정보를 제공했지만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SNS 활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자사 홍보와 투자 정보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SNS 활용에 나선 겁니다. SNS의 하나인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운영 중인 미래에셋대우는 매일의 해외 증시를 날씨로 표현해 게시하고 화제가 되는 종목에 대한 분석 등을 올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B증권도 증시 관련 퀴즈를 꾸준히 올리며 상품과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SNS 활동으로 SNS 이용자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20, 3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옛 현대증권 시절 만든 올라맨을 활용해 각종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주식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다룬 카드 뉴스들을 SNS에 게시하고 있고 유한타증권도 카드 뉴스와 함께 금융투자 전문가가 출연해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 등을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투자 전략을 보며 공부하고 SNS를 통해 재미있게 풀이되어 올라오는 투자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주식 투자도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농도도 낮을 것으로 예상돼 나들이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주말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것이 좋겠고요.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 기온이 높지 않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기압골이 동해상에 위치하면서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은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속초 13도, 강릉 12도,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광주 28도, 대구 27도, 부산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가뭄 피해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목요일쯤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제 현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